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아줌마이고 아들 하나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재혼을 했었습니다. 이번 사연에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잘 키운 아들 하나 건사하길 바라는 게 저의 유일한 삶의 목표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위기를 좀 겪었어요. 이런 곳에 사연을 쓰게 될 줄 몰랐는데 처음 쓰는 사연이 좋지 못한 내용이라 씁쓸하네요. 그래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공감으로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말, 좋은 글이 없더라도 비슷한 고민만 보면 알게 모르게 위로가 되잖아요. 저도 다른 사연자분들 글을 보면서 위로 많이 받았거든요. 부디 제 글도 누군가에게 위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30대일 때 남편이 대장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 일찍 외롭게 살았어요. 그래도 제게 착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생일 때부터 제가 혼자 키웠어요. 우리 아들만으로도 제 마음 안이 가득 차는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단출해질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애를 2명 낳을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를 위해서라기보단 아들을 위해서 말이죠. 아들에게 저마저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혼자가 될 아들에게 미안해서 마음이 아팠던 적 있었거든요. 형제가 있는 게 외동보다 덜 외로울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세상을 떴기 때문이라서 대비를 하기엔 너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고로 제가 다시 시간을 돌린다고 해도 저는 아들 하나만 낳고 돈 버는 데에 시간을 치중했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외롭지 않게 또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고 많이 신경 썼어요. 아빠가 되어줄 순 없지만 아빠의 몫까지 해주려고 최대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 덕분인지 우리 아들은 정말 평범하고 착실하게 지내주었어요. 저는 아들이 미래에 대단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도 않았고 대단하게 많은 돈을 버는 것도 딱히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탈하게 잘 커주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살다가 아들이 결혼까지 하고 저만의 가정을 잘 꾸리기만 한다면 그게 저의 최종 목표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저는 더 미친 듯이 돈을 벌었어요. 돈벌이가 되는 일이면 체면 상관없이 뛰어들어서 적금을 넣었죠.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기 안 죽으려면 그 방법밖엔 없더라고요. 아들이 먼 훗날 결혼할 때 기 죽어서 장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사니까 돈 버는 게 딱히 힘든 줄도 모르고 살 수 있었어요. 저한테는 돈 일절 안 쓰고 차곡차곡 모으는 게 일도 아니었죠. 가난한 제 형편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들이 큰 병을 앓은 적이 없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죽은 남편과 제가 아들을 지키려는 집념이 강했기에 하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제게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는데요. 그때가 아들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키운 시기였습니다. 제가 당시 어느 동네 빵집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사장님이 저와 비슷한 또래였어요. 사장님이 제게 먼저 관심을 표현해줘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고 그렇게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도 재혼인 입장이었던지라 저희는 별다른 예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인신고만 했죠. 처음엔 남편의 고백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재혼 입장이었다고 하지만 남편에겐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번듯하게 운영하는 빵집이 있었으나 저는 무기계약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서 누가 봐도 남편이 손해보는 재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남편의 청혼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편이 저를 많이 사랑해줬던 것도 물론이지만 남편이 우리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잘해줬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솔직히 친정도 없고 혼자 험한 세상과 부딪혀야 해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 순간마다 남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아빠가 생겼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새 남편을 금세 아빠로 인정하며 잘 따르는 걸 보고서 재혼을 결심했던 거였죠. 근데 남편이 저의 모든 사정을 이해해줬다고 해서
시모까지 저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일 거란 확신이 없잖아요. 보통은 저처럼 사정이 열악한 며느리를 좋아하는 시모는 없을 겁니다. 그걸 알아서 시모와의 갈등을 단단히 마음먹고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요. 처음 인사 갔을 때 솔직히 긴장 많이 했는데 의외로 시모 인상이 굉장히 선한 겁니다. 그래도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좀 많이 이르니까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시모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했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눈치챈 건지 시모가 의외로 정말 고마운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들이 2번 다시 장가 못 가고 혼자 쓸쓸히 살다 갈 줄 알았어. 나 죽기 전에 아들 잘 사는 거 못 보고 가나 했는데 정말 고마워.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이이가 저랑 아들을 흔쾌히 받아줘서 고마운걸요. 앞으로 어머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되긴 무슨. 이렇게 우리 아들 걷어준 것만으로도 내가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데. 그나저나 어머님 소리 듣기 참 좋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우리 아들이 겉모습만 멀쩡하지 속은 순 맹탕이라서 허점이 많아. 그래도 2번 이혼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어? 나한테 하소연하고 이해 좀 해줘. 제가 이 일을 미워할 리가 있나요? 맹탕이라는 건 사실 착하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저야말로 허점투성이라 이이가 힘들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같이 노력하면서 살아야겠죠. 실제 시모는 순진한 분위기를 많이 풍겼습니다. 말을 할 때도 목소리를 잘 못 높였고 모든 게 조심스러웠으며 저를 안쓰럽게 봐주었죠. 저는 그런 시모와 하루빨리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 우리 아들과 남편보다 시모의 편의를 더 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면 바로 결혼 자금이었어요. 저한테 목돈이라고 할 만한 돈은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주려고 몇 년째 모으고 있던 적금뿐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남편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고민을 나누려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더니 남편이 저보고 돈 낼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이미 있는데 뭐하러 돈을 쓰냐면서 그냥 자기 집에 들어와 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이미 있는데 뭐하러 돈을 쓰냐면서 그냥 자기 집에 들어와 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결혼은 같이 하는 건데 나도 돈을 내긴 해야지. 어떻게 당신 손해보는 재혼을 하겠어. 내가 집까지 하는 건 힘들 것 같아서 혼수 때문에 의논하려고 했던 거야. 우리 아들만 생각하기로 했잖아. 그러려고 악착같이 살아온 거 아니었어? 우리가 나중에 이 일을 하고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재혼 때문에 아들 미래에까지 피해가 되면 안 되잖아. 제 아들을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은 엄마인 저마저도 감동할 정도였어요. 저보고 계속해서 아들 결혼 자금 모으라고 자기 일하는 곳에 저를 정식 직원으로 받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결혼했어도 월급이랑 근로복지 혜택까지 챙겨주었죠. 그런 고마운 남편의 마음 덕분에 저는 재혼하는 데에 돈을 거의 안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받기만 할 순 없었어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드는 돈만큼은 제가 책임지려고 했어요. 일부러 아들 학교에 필요한 돈이나 개인적인 용돈 등 그런 부분은 남편한테 말조차 안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걸 미리 눈치채고서 저 몰래 아들한테 용돈을 주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남편과 가게에 단 둘이 있는 시간을 이용해 남편에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아들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운데 애 용돈 안 챙겨줘도 돼. 내가 이미 주고 있는데 뭐하러 2번 줘. 애 버릇 들면 어쩌려고. 버릇 들 만한 애가 아니던데 뭘. 그리고 이젠 내 자식이기도 해. 내가 내 자식한테 용돈 주고 싶다는데 왜 그래? 이러면 나 당신이랑 아들 사이에서 소외받는 것 같단 말이야. 전 남편을 여의고 아들 앞에서 늘 대담한 엄마인 척했지만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늘 무섭고 힘들고 의지할 곳이 필요했거든요. 지금 남편을 보면서 하늘이 저를 불쌍하게 여겨 천사를 보내줬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재혼인데도 이런 남편을 얻었다는 것이
제게는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남편만이 제게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시모마저도 제게 많은 노력을 보여주셨어요. 시댁에 가면 시모가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해주는지 모릅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죠. 재혼을 하고 나니 제게도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생겨서 그런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꽉 찬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 정정하셨는데요. 혼자서 경로당도 잘 놀러 가시고 시장도 잘 보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모가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한테 잘해주는 시모가 고마워서 시댁에 자주 찾아갔어요. 시모도 손주 생긴 걸 너무 좋아해줘서 제 아들을 자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질 겸 우리 아들이 학교를 마치면 저랑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시모와 같이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재혼 생활을 보낸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요. 저랑 남편의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는데 시모랑도 같이 기념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랑 남편과 아들이 잘 지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던 건 시모의 도움도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일 시모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들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시모가 화장실에 있다고 해서 굳이 2번 연락 안 하고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남편보다 일찍 마쳐서 장을 본 후에 혼자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이제 사춘기라 그런지 시모 보러 잘 안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날은 제가 따로 연락해서 시댁에 가 있으라 했기 때문에 아들 혼자 시댁에 먼저 가 있는 참이었어요. 아들이 좀 귀찮고 싫어하는 티를 냈으나 기념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말을 따라준 거죠. 도착하고 저는 시댁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알아서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상치 못하게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시모를 마주치고 말았어요. 시모도 놀랐겠지만 저도 너무 놀라서 순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넌 왜 초인종도 안 누르고 들어오니? 죄송해요. 연락드렸는데 어머님이 안 받으시길래 바쁜 줄 알고 그냥 들어왔죠. 그런데 왜 속옷바람으로 계세요? 아, 그랬니? 나야 뭐 목욕하고 나오는 길이니까 그렇지. 시모가 처음에 저를 보자마자 굉장히 험악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한 번도 시모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순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엄청 잘못한 기분이라 더 찔리기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더 당황스러웠던 건 우리 아들이 거실에 떡하니 TV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시모가 아무렇지 않게 자연인 상태로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심지어 시모는 자기 차림새가 그 모양인 걸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라면 남이 있는 데서 그 상태로 밖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시모는 그대로 계속 서 있더라고요. 심지어 표정까지 온화해지면서 제 손에 들려있는 짐을 들어주려고 다가오는 겁니다. 어쩜 저렇게 천하태평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부인이 있으면 옷부터 입는 게 먼저 아닌가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더 급해져서 시모한테 살짝 언성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옷부터 입고 오세요. 애도 보고 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남편도 올 거라고요. 제 아들 나이가 아직 어리긴 해도 이제 곧 중학교를 올라갈 날을 앞두고 있었어요. 한참 사춘기 들어갈 시기라서 시모의 이런 조심성 없는 부분이 좀 예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거? 다 늙은 몸뚱어리인데 뭐 이상할 게 있다고. 조그만 애들은 이상한 거 하나도 몰라. 네 남편도 이렇게 키웠는데 뭘. 옛날에는 이런 게 다 당연했어. 요즘 엄마들이 예민한 거야. 정말로 제가 예민한 건가요? 시모는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서 능청스럽게만 행동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계속 옷 입을 걸 권유했더니 겨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자기 아들 그렇게 키웠다고 제 아들까지 몹쓸 걸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옷 갈아입고 나온 뒤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제게 사과를 해왔지만 제 기분은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너무 이상하리만큼 찝찝했습니다. 일단 시모가 처음에 저를 보고 굉장히 험악한 표정을 지었었는 게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았어요. 너무 착한 시모 같지 않던 모습이라 순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시모는 아까 본 낯선 모습이 착각이었다는 걸 알려주듯이 평소처럼 상냥하게 행동했어요. 제가 장봐온 걸 먼저 정리하면서 주방을 기웃거렸죠. 시모가 잠깐 정신 팔린 사이 저는 아들한테 다가가 시모에 대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평소에도 이랬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정말 그때 간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주방에 있는 시모 눈치 보며 말을 이었는데요. 아들이 할머니 집 가기 싫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모한테 직접적으로 불편하다고 말했는데도 시모는 그 특유의 능청스러운 말솜씨로 아들의 의견을 묵살해온 듯 했습니다. 그래도 시모가 시키는 대로 시댁을 한동안 찾아왔던 것도 시모가 좋아서라기보단 시모가 맛있는 걸 해주니까 작년 반개월 정도는 민망한 거 참고 시댁을 왔다고 하더군요. 시모가 인스턴트 식품을 엄청 잘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집에는 맛있는 거 많아. 한 번도 안 먹어본 간식까지 할머니가 사주던데? 아들이 할머니 냉장고에는 물보다 음료수가 더 많다는 소리까지 하길래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주방에 가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냉장고가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먹을 거라곤 온통 냉동식품 통조림 빵뿐이었습니다. 확실히 물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큼 음료수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 아직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 쪽에 배달 음식 쓰레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냉동식품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한테 배달까지 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자식까지 있는 어른의 집이라고 하기엔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그 사이 시모는 제가 장본 것을 뒤적거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 소리 했어요. 애가 있는데 겨우 소고기만 사왔어?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먹을 텐데. 이러면 애들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고. 애들이 밥 숟가락을 안 드는데 어디 키가 크겠어? 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시모는 애초에 제 대답을 들을 생각으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기만의 답을 정해놓고 아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시모가 우리 아들한테 피자 먹겠냐고 권유를 했는데 그 뉘앙스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아들은 고민하다가 제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그 사실을 눈치채고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애들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커야 돼. 나중에 어른 돼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더 못 먹어. 당연히 가끔씩 먹죠. 근데 아무래도 기름지고 몸에 안 좋으니까 너무 자주 먹는 건 좀 그렇잖아요. 말 들어보니까 엊그제도 피자 먹었다고 하던데요. 너 생각보다 팍팍한 타입이구나. 애가 스트레스 받겠네. 너무 그렇게 간섭하고 살면 나중에 애한테 원성 들어. 시모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는 알아요. 한참 어린 손자라고 생각하니까 뭐든 다 사주고 싶고 먹이고 싶겠죠. 하지만 그게 잘못된 방식이라면 부모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 교육 방식과 많이 달라서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게다가 시모가 아들 문제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시모의 이상한 고집으로 이어질 거란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모는 무슨 옥이라도 생긴 건지 그날 저와 약간의 신경전 이후 적극적으로 제 아들한테 참견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한테서 자기 손주를 해방시켜 주려는 듯 행동을 취했습니다. 제가 자리만 비우면 시모가 아들한테 제 험담 비슷한 걸 했어요. 엄마가 이런 거 못하게 하지? 이 할머니 집에 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먹을 수 있어.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보기엔 네 엄마가 너무 팍팍한 것 같아. 이러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뒤처지지 않아? 저희 아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시모가 계속 아들한테 말을 시키면서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아들에게 굳이 시댁 가보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아들도 오히려 편해하더라고요.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아들 얘기를 해도 친구랑 놀러가서 집에 없다고 말하며 시모와의 약속을 피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지내는 게 불편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시모랑 같이 있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랑 단둘이 있는 시간에 남편이 택배를 한가득 챙겨오는 겁니다. 엄마가 괜히 외식하는데 돈 쓰지 말고 집에서 해 먹으라네. 아들이 좋아하는 걸로만 골랐대. 엄마도 참 손자 사랑이 넘쳐. 남편이 들고 온 건 전부 다 냉동식품이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한참 크고 있는 아들의 영양 섭취는 생각도 안 하는 건지 삼시세끼 냉동식품 먹으면 식사 준비도 안 힘들고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시모가 자리에 없는 김에 그제야 남편한테 시모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어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애랑 어머님이랑 거리를 좀 둬야 할 것 같아. 어머님이 생각보다 애 앞에서 너무 조심성이 없더라. 애랑 같이 있는데도 옷을 입지를 않으셨대. 무슨 자연인처럼.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우리 애 매일 봐줬잖아. 그때 매 끼를 인스턴트만 먹였대. 그게 왜? 엄마는 그냥 손주가 이뻐서 표현하는 건데. 원래 할머니들이 그런 거야. 다른 집은 매질하는 할머니도 있다는데 맛있는 거 사주는 할머니면 완전 100점짜리 아니야? 그 마음은 알지. 근데 방식이 잘못됐잖아. 우리 아들 이제 사춘기라서 어머님처럼 조심성 없는 태도로 대하면 점점 예민해질 거라고.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없어. 나도 그렇게 자랐는데 당신 나랑 결혼할 때만 해도 전혀 몰랐잖아. 예민한 건 당신이 더 예민한 것 같은데 요즘 왜 그래? 그래도 남편은 이해를 해줄 거라 믿었는데 제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안 통하고 시모는 계속 애한테 안 좋은 영향만 주니 결국 저 혼자서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할 수 없이 저는 아들이 시댁에 절대 가지 못하도록 학원 보내는 걸로 방법을 취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아들 학원 덕분에 시모랑 아들 만나는 횟수가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러자 시모가 불만이 쌓였는지 다른 수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젠 직접 우리 집을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집에 너무 자주 찾아오는 것 같더니 손주 얼굴 한번 보고 간다는 핑계로 집에 눌어붙어 있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그렇게 오래 죽치고 앉아있다 보면 당연히 귀가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그럼 자고 가기도 하셨는데 이젠 그 횟수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엔 제가 불평이라도 할까봐 미리 선수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집인데 내가 좀 들락거린다고 신경 쓰이는 건 아니지? 내가 원래 우리 아들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했었거든. 너네 신혼 1년 즐기라고 그동안 참아줬으니까 이제는 같은 가족끼리 안 그래도 되잖아. 물론 저랑 남편이 결혼 자금 아낀다고 결혼식을 안 했고 제가 모은 돈을 아들 위해 쓰라고 혼수조차 안 하긴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부부이지만 어떻게 보면 남편 집에 얹혀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가정이 생긴 집안에 멋대로 들락날락하는 게 말인가요? 재혼하고부터는 엄연히 저랑 남편의 집이잖아요. 대체 왜 시모가 1년 정도는 봐줬다고 생색을 내는 걸까요? 시모는 집도 따로 있으면서 자기 아들 집까지 자기 집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가 한마디 두마디 할 때마다 얼마나 뻔뻔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자기가 뭘 실수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는데 그게 은근히 사람 속을 터지게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불평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시모가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갔으니까요. 무엇보다 시모가 제 아들 일에 참견하는 걸 넘어서 남편에게도 만만치 않게 신경 쓰기 시작했는데요. 점점 시모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집안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 가족이 잘못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일단 남편한테는 자기 아들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제 입맛에 맞도록 지시를 많이 했고요. 우리 아들한테는 자기 손주니까 나이 많은 자기가 멋대로 키우려고 이렇게 저렇게 시켰죠. 그걸 남편이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둔다는 것도 제 스트레스를 키우는데 한몫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다 남편을 따로 불러서 시모가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걸 불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뭔가 곤란하다는 듯 착잡한 표정으로 되받아쳤는데요. 엄마가 혼자 지내기 외롭다고 합가하지. 내가 그러자고 했어. 얼마 전에 부동산한테 얘기해서 엄마 집 정리 중이야. 뭐? 그걸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마음대로 진행해? 당신도 엄마랑 지내는 거 좋아했잖아. 엄마한테 자주 찾아가길래 그럴 바엔 같이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지. 그건 옛날 일이지. 지금은 어머님이 우리 애한테 이상한 영향 끼쳐서 불편하단 말이야. 어머님이랑 우리 애 안 마주치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학원까지 보냈는데 말이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렇게까지 소외시켜. 그리고 여기 내 집이야. 당신도 우리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입장인 거 몰라? 내가 내 집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데 왜 불만을 가져? 이게 무슨 청청병력 같은 소리일까요? 시모가 합가 제안을 한 것만으로 충격인데 저에게 선택권도 없이 남편 마음대로 시모와의 합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배신이나 다름없다고 느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민한 걸까요? 남편은 어차피 우리 둘 다 일하러 나가는데 아들이 혼자 집에 있으면 저녁 챙겨줄 사람 없으니까 시모가 있는 게 좋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우리 아들을 생각하는 방향과 제가 우리 아들을 생각하는 방향이 점점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서 곤란했어요. 당신이야말로 말 서운하게 하네. 나랑 우리 아들이 얹혀 산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 맞는 말인데 그래도 당신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함께 사는 거라고 말해줄 줄 알았어. 뭐 어찌됐든 우리 애도 이제 중학생인데 누가 간섭하는 거 스트레스 되거든? 어머님이랑 절대 못 붙여놔. 당신이 말 못하겠으면 내가 어머님한테 가서 말씀드릴게. 남편과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합가는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시모를 정말로 찾아갈 생각이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싸우는 모습을 마침 집에 들어오던 시모가 다 듣게 되었거든요. 저랑 남편은 시모를 발견하고 무척 당황했어요. 남편이 뒤늦게 시모를 챙기려고 했는데 시모가 성난 얼굴로 남편을 밀치며 들어오더니 제게 성을 냈습니다. 네가 날 아주 짐짝 취급하는구나. 무서워서 못 살겠네. 내가 어디 네 아들 잡아먹을까 봐 그러는 거니? 그동안 속으로 나를 끔찍하게 욕했겠네. 늑다리 할망구가 어줍잖게 가족이라고 설쳐대서 보기 싫었겠다. 그래, 네 소원대로 내가 꺼져줄게. 시모는 그대로 삐쳐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이 모든 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화가 나서 저를 째려보다가 시모를 쫓아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시모를 달랜다고 시댁에서 잠을 잤죠. 결국 합가 얘기는 더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댁 정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었어요. 합가를 앞두고 마음이 너무 심란했습니다. 결국 같이 사는 방법밖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저만 스트레스인 건가 싶어서 아들의 의견이라도 묻고 싶었어요. 그날 밤 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아들 방에 찾아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다 아들 입을 통해서 알게 된 당황스러운 사실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겨우 해준 얘기였거든요. 사실 할머니가 엄마 모은 돈을 자꾸 탐내는 것 같아. 나 할머니 싫어. 할머니가 계속 엄마 몰래 엄마 적금 통장 비밀번호도 알아오라고 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너한테 엄마 통장 얘기를 했었어? 왜? 할머니가 돈 필요하대? 아니,
나 결혼할 때 되면 어차피 아빠 명의로 된 재산이랑 집 내가 다 받을 텐데 엄마가 모으고 있는 결혼 자금으로 미리 보답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던데 아빠 재산 그냥 꿀꺽할 생각이냐면서. 그럼 나쁜 자식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결혼할 때 남편한테 아들의 결혼 자금 모으고 있다는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돈을 위해서 남편이 결혼 자금 따로 안 쓰도록 예식도 안 했고 오히려 월급을 챙겨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아낄 수 있도록 놔둔 게 아니라 뒤에서 몰래 뺏을 궁리를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 몰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시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아들이 시모가 그 말을 할 때 아빠가 옆에 있었다는 말도 하는 겁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말하지 말래. 안 그럼 엄마 쫓아낸다고 했어. 나중에 아빠가 때 되면 직접 말한다길래 계속 비밀로 하고 있었지. 이제 중학생이 될 나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참 어린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애한테 이런 협박을 할 수가 있답니까? 그것도 가족이란 사람들이 말이죠. 남편이 저를 생각해서 배려해줬던 모든 것들이 다 제 돈을 떼어가려는 속셈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들의 말을 믿지 않기엔 우리 아들이 거짓말하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남편과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울려고도 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이 재혼 생활을 청산해야겠다고 결심을 내렸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그게 맞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아들이 할머니랑 아빠가 무섭다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혼을 마음먹은 저는 그날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몰래 알아봤어요. 왠지 합의 이혼은 남편이 안 받아줄 것 같아서 무조건 소송하려고 남편의 꼬투리를 잡을 궁리도 계속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시모의 합가를 받아주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시모가 집을 팔아넘긴 거라 합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걸로 남편한테 더 이상 트집을 잡진 않았어요. 합가를 시작하고 나서 시모는 제게 여전히 삐졌는지 말을 잘 안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들과는 잘만 지냈는데요. 그마저도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가까이 지켜보니까 시모랑 남편이 추상쩍게 행동하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들 자꾸 몰래 불러내거나 대화하려고 하는 것들까지도 들었습니다. 시모가 알아서 수상하게 움직여주니까 저로서는 좋았어요. 긴 시간을 안 들여도 되었거든요. 저는 최대한 시모랑 남편의 모든 걸 뒤졌습니다. 시모가 없는 사이 시모의 휴대폰까지 뒤졌어요. 우리 아들한테 전화한 내역이 많더라고요. 통화 내역 말고 문자는 철저하게 지운 듯 했습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었겠죠. 시모랑 아들이 통화를 많이 한 것 보면 아들 폰에도 시모의 기록이 남아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 휴대폰에 들어있는 통화 녹음 내용을 확인했어요. 하나씩 들어보니까 제 통장 비밀번호에 관한 대화가 아주 많더라고요. 게다가 남편까지 아들한테 할머니가 시키는 거 했냐고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아들이 제게 말해준 사실보다 훨씬 집요하게 집착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른인데도 그 두 사람 목소리가 무섭게 다가왔는데 우리 아들은 혼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무조건 반성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파일 저한테 다 옮겼습니다. 이참에 남편 휴대폰까지 몰래 뒤져보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아들과 연락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아들에 관한 정보 이상으로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단 걸 알았어요. 채팅방에 불륜의 증거가 가득하더라고요.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들에게 마치 솔로인 척 30대인 척 하면서 사기치고 연락을 주고받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모르는 남의 사진까지 사칭해서 자기 얼굴인 척 사진을 주고받았더군요.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사진들을 훑어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남자한테 푹 빠진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저는 그걸 다 사진으로 찍었어요. 남편이 발뺌 못하도록 채팅방 내용까지 찍었죠. 정말 많은 정황들 때문에 다행히 소송이 가능해졌어요. 그제야 저는 아들과 따로 살 작은 원룸까지 찾기 시작했고 이삿짐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큰 짐은 안 챙겼고요. 중요한 물건이랑 아들 것만 따로 챙겼어요. 아들한테만 우리의 사정을 설명해 준 뒤에 남편이랑 시모 몰래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이혼 소송장과 메모지만 놓고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랑 얼굴 보고 인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혹시 제가 실수하는 것일까봐 아들한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다시 이혼을 해도 되겠냐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물었더니 아들이 오랜만에 제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괜찮다는 말만 하는데도 아들 표정은 그 이상으로 밝았어요. 아들에게 정말 미안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좋아해주니 안심은 되더군요. 전보다 못한 집이었어도 아들이랑 둘만 있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진작에 이렇게 둘이서 살았어야 하는 건데 저의 괜한 욕심 때문에 아들까지 몹쓸 경험을 하게 만든 것 같아서 후회가 되었네요. 아무튼 그 다음날 난리가 날 걸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아침부터 시모랑 남편한테 불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들 학교를 알고 있는 그들로부터 완전 숨을 순 없었기 때문에 전화는 받았어요. 당신 정신 나간 거야? 설마 집 나갔어? 한마디 말도 없이 이게 무슨 무례야. 이혼이라니 뭔 개소리냐고.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때문에 이러는지 말을 해야지. 무례가 뭔지 모르는 거야? 너랑 네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무슨 협박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발뺌하겠다고? 너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네가 제일 쓰레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괜히 우리 엄마랑 합가하기 싫어서 조작한 거 아니야? 우리가 뭐하러 네 돈을 탐내? 사업장까지 갖고 있는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래, 조작인지 아닌지 궁금하면 법정 참석해서 직접 듣고 확인해 보던가. 참, 총각인 척하는 것도 잘 봤어. 아마 네 애인한테도 소장이 갔을 거야. 기본적으로 소장이 갔다는 건 네가 잘못한 게 증명되었다는 소리겠지? 그 소리를 하자 순간적으로 남편이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무슨 표정을 하고 있을지 예측이 되어 벌써부터 고소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당황하니까 제가 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를 만만하게 본 남편이 좀 더 시겁했으면 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우리 앞에 알짱거리면 네 유일한 밥줄까지 끊어버릴 거야. 소문이란 게 참 무섭잖아? 게다가 거기 동네는 어르신들 많아서 매출 끊기는 걸로 끝나지 않을걸? 돌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지. 저는 마지막까지 우리 아들 건들지 말고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겁을 먹었는지 더 이상 전화가 안 왔어요. 그런데 시모가 보통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자기 아들 밥줄 끊기게 하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시모가 저한테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 학교로 찾아간 거예요. 아들이 연락 와서 할머니가 붙잡고 안 놔준다고 하는데 그 소리 듣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우리 아들을 납치라도 해갈까봐 저는 일자리를 구하다 말고 바로 아들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시모가 우리 아들을 붙잡고 잡아 끄는 걸 발견했어요. 그곳으로 바로 쫓아가서 당장 시모를 밀쳤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저를 보고는 마침 잘 됐다면서 바로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제 머리채를 잡고는 주변 사람들 다 끌어모을 작정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우리 아들을 2번이나 이혼남으로 만들어? 네가 내 아들 불륜이라고 협박했다면서? 그걸 알고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겠니? 나도 네 아들 왕따 당하게 학교에 소문 다 낼 거야. 얘가 바람나서 도망간 년의 아들이라고. 도가 넘는 발언을 하는 시모에 저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시모의 머리채를 같이 잡았습니다. 시모가 엄살이 심해서 바로 저한테서 손을 떼더라고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는 바로 시모의 귀싸대기까지 갈겨줬어요. 내가 그쪽 아들한테 분명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전달 못 받았나 봐요. 그렇다면 다시 똑똑히 말해줘야겠다. 이제부터 그쪽은 아들 앞길 막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아들 인생 제대로 쪽나면 아들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네요. 이 싹수 없는 것이 감히 어른한테 손찌검을 해? 돈도 없는 거지 주제에 네가 해봤자 뭘 할 수 있다고 난리야. 나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네, 그럼 어디 해보세요. 어느 누가 더 망가질지 해보면 알겠네요. 저 지금부터 그쪽 아들 인생 제대로 박살내줄 건데 이건 다 그쪽 탓인 거예요? 그대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 이후 남편 동네에 직접 찾아가서 빵집 사장이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 소송 당했다는 사실을 마구마구 퍼뜨렸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손수 증거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입소문 퍼뜨렸어요. 역시나 말하기 좋아하는 어르신들 덕분에 여기저기 입소문이 터졌습니다. 어르신들은 남편 빵집에 굳이 찾아가서 침을 뱉고 쌍욕하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남편 빵집에서 샀던 빵을 더럽다고 도로 돌려주는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을 모르던 남편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빵집 이미지가 제대로 망가져서 남편 가게 매출은 뚝뚝 떨어졌고 남편이 그냥 거리만 지나가도 쓰레기를 쳐맞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일을 만든 것이 저뿐이라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혼해 주겠다잖아. 이건 약속이랑 다르지. 당신 때문에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고.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뭔 짓을 했다고. 넌 아무 짓 안 했지. 네 엄마한테 물어봐. 네 엄마가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나오길래 나도 갈 때까지 가주겠다고 약속했을 뿐이야. 우리 아들 학교 찾아와서 매달리는 건 진짜 아니잖아. 원망하고 싶으면 네 엄마를 탓해야 될 거야. 아마 남편이 시모한테 가서 엄청나게 따졌을 겁니다. 그럼 시모가 제 탓으로 화살을 돌리면서 변명을 하겠죠. 결국엔 두 사이의 갈등이 산불처럼 불어나서 멀어질 거예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결말이네요. 아쉽게도 결말을 두 눈으로 확인하진 못했어요. 두 사람이 급하게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 뒤로는 어찌 사는지 모르거든요. 아마 둘 다 나이가 많아서 새 출발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들과 반대로 저는 재산 분할 소송까지 해서 남편 명의로 된 집값까지 조금 얻을 수 있었어요. 작은 원룸에 단기 계약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전세로 집 하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아직 단기 계약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계약 만기인데 아들 방 하나, 제 방 하나 있는 곳으로 미리 찾아놨어요. 지금 우리 아들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거든요. 집을 그 주변으로 찾아놨는데 우리 계약이 만기될 때까지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글을 쓰면서 재혼을 해버린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듣는 것보다 이렇게 글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정리가 될 줄은 몰랐네요. 앞으로도 정리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면 종종 들려야겠어요. 여러분들도 사연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위안을 받게 될 겁니다. 답이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글을 마무리해야겠네요. 들어주신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탄탄한 기업에서 5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동료가 알려줘서 이곳에 사연을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제 상황과 비슷한 사연도 많아서 좋았고요. 그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챙겨 듣고 있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지금은 다시 싱글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아무 근심 없을 것 같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남자 때문에 험한 꼴 제대로 봤네요. 어떤 사연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인이 알아볼까봐 좀 부끄럽기도 한데 용기 내서 한번 털어놔 볼게요. 태어났을 때부터 쭉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부모님께서 어릴 때도 그 동네에서 사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사 가지 않고 계속 살고 있죠. 그래서 외가 쪽과 친가 쪽에서 물려주신 아파트 세 채가 이 동네에 있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내셨을 때만 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이젠 대한민국에서 제일 땅값 비싼 지역이 되었네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운이 좋았다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곤 했답니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별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매사 그냥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려고 하는 편이고요. 부모님께서 공부를 잘하라거나 좋은 직업 가지라고 압박하시지 않아서 가능했죠. 어느 날 친구가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번 만나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고객님이 갑자기 소개팅을 시켜주신다고 해서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세아 씨. 아, 네. 저도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세무사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 친구가 좀 까다롭게 굴죠? 성격이 깐깐해요. 아닙니다. 엄청 잘 대해주세요. 다행히 마음에 드셨는지 제 일 처리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역시 깐깐하신 분이라 우리가 잘 어울릴 거라고 딱 한눈에 아셨나 봐요. 저를 너무나 잘 아는 친구라서 잘생긴 남자를 소개시켜줬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은 훈남 이상으로 준수했고 성격도 다정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첫 만남부터 눈에 불꽃이 튀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서로한테 푹 빠져서 연애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도 좀 됐는데 자기는 결혼 생각 없어? 나는 이제 30이 넘으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네. 나도 우리 자기랑 결혼하고 싶지. 근데 그 전에 말해야 할 게 있어. 무슨 말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 갑자기 막 무서워지려고 해. 우리 가족이랑 집안 상황에 대해서야. 가끔 자기 말 들어보면 강남에 살고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것 같더라. 자기도 사랑 많이 받고 자랐다는 게 느껴져. 근데 난 완전히 반대거든. 거의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라고 할까? 그래서 자기한테 우리 집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랬구나. 그러고 보니 자기 가족들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네. 또 자기가 지금 혼자 사니까 별로 가족들 생각은 안 해봤어. 우리 집은 아직도 상가주택에 전세로 살아. 내가 어릴 때부터 방 2개 있는 집에서 동생 2명이랑 부모님이랑 계속 살았어. 나는 회계사 시험 합격하자마자 바로 독립했고, 안 그러면 진짜 미칠 것 같았거든.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나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난 자기 자체를 사랑하고 좋은 사람인 거 아니까 결혼하고 싶은 거야. 자기 가족들이면 다 좋은 분들일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 저딴 소리를 왜 했나 기야말 일이네요. 그래도 그때는 남자에 미쳐서 온 세상이 꽃밭이었거든요. 둘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나갈 수 있고 남편의 가족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 살면서 별로 험한 일 안 겪었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그랬나 봐요. 사실 남편의 직업이 괜찮으니까 같이 벌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이 파탄난 후에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역시나 남의 집 가장은 함부로 빼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상가주택이라더니 허름한 대로변에 있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 색깔도 누렇고 전등은 또 엄청 어둡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집은 처음 봤어요. 놀란 얼굴을 봤는지 남편이 멋쩍게 씩 웃어주더군요. 다행히 식사하라고는 안 해서 간단하게 다과만 먹었는데요.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은 다들 순박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 잘난 아들이 선택한 며느리라면 당연히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역시나 아주 참하고 예쁘구나. 잘 왔다. 보다시피 우리 집이 그렇게 사정이 좋지는 않아. 찬욱이가 아직까지 우리한테 용돈 주고 있고,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목돈을 줄 수도 없을 것 같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걱정 말고 너희 원하는 대로 준비하거라. 우리도 무슨 옷 사달라느니 그런 말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새언니. 오빠한테 들었는데 새언니는 엄청 귀하게 자란 것 같더라. 강남에 산다면서요? 아, 엄청 잘 살거나 부자인 건 아니에요. 운 좋게도 아버지께서 집을 저렴할 때 잘 사신 것 뿐이죠. 그래, 결혼 준비하려면 할 게 엄청 많다며? 돈으로 도움은 못 줘도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렴. 내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봐 줄 테니.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약할 것도 많고 알아볼 것도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갑자기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회사 앞이라면서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좀 불편한 마음으로 얼른 커피숍으로 갔죠. 왜 여기까지 왔을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 좀 어려웠거든요. 커피숍에서 단둘이 마주했는데 시모의 표정 차갑더라고요. 남편의 집에서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내가 근처 왔다가 한번 들러봤다. 그때 중요한 걸 안 물어본 것 같아서 말이야. 너희 신혼집은 어디로 구할 거니? 전세로 할 거야, 매매로 할 거야? 아, 오빠가 5천 정도밖에 모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모으지는 못해서요. 우선 신혼부부 특공으로 최대한 대출받아서 매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이왕이면 찬욱이 회사랑 가깝고 평수가 큰 신축 아파트 어떻겠니? 그래야 가격도 많이 오르고 여러모로 좋잖아. 네? 저희는 그냥 20평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위치가 중요하니까 서로의 회사 중간에 있는 곳을 찾고 있거든요. 꼭 신축이 아니어도 되고요. 신혼 특공으로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그렇게 날리면 되겠니? 내가 괜찮은 신축 아파트 2개 알아봤어. 여기랑 여기거든? 친구들한테 알아보니 나중에 값도 많이 오를 것 같더라. 여기 한번 잘 생각해봐. 2개의 아파트 모두 시댁이랑 엄청 가까운 데다가 30평대 후반이더라고요. 아직 둘뿐인데 그렇게 큰 아파트에 살 이유가 없었죠. 또 제 회사랑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데 거기에 살고 싶겠어요? 무엇보다 시댁이랑 가깝다는 점 때문에 제일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둘러댔죠. 우선은 오빠랑 말을 해볼게요. 근데 너무 넓은 곳은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저도 봐둔 아파트가 있어서 그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너도 실물을 직접 보면 좋다고 할 거야. 아니면 이번 주말에 찬욱이랑 같이 와서 한번 둘러볼래? 내가 잘 아는 부동산 지인이 있거든. 얼마나 집요하게 계속 물고 넘어지시던지 애 둘러서 거절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마치 짠 것처럼 남편도 그 아파트를 은근슬쩍 계속 말하더라고요. 나도 아파트 좀 알아보긴 했거든. 근데 어머니가 알려주신 그 아파트가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 어차피 대출받을 건데 좀 넓은 게 낫지 않아?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어차피 큰 평수 필요하잖아. 그럼 대출 금액이 너무 많아지잖아. 그리고 아이들이랑 산다고 해도 방 2개면 충분할 텐데. 무슨 신혼부부가 방 4개짜리 아파트에서 시작해. 이왕이면 넉넉한 게 좋잖아. 우선 한번 가보자. 요즘은 신축이 참 잘 빠졌다고 하더라고. 이번 주말에 같이 둘러보자, 응? 결국 남편한테 끌려서 그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요. 새 아파트인데다가 넓어서 그런지 확실히 좋아 보이긴 했어요. 생각보다 괜찮다는 분위기를 읽었는지 남편이 신나서 더욱 푸시를 하더군요.
우리가 살기에 여기가 딱이라면서요. 근데 너무 넓고 우리한텐 과한 것 같아. 여긴 사실 5, 60대 정도 부부가 자식들이랑 사는 아파트 아니야? 일단 더 생각해보자. 단호하게 말하니까 남편도 그 후로는 더 뭐라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토라진 게 딱 보였습니다. 그래도 신중해야 할 문제이기에 애써 모른 척을 했죠. 더 이상 별말이 없길래 그대로 포기한 줄 알았는데요. 그 다음 주에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뜸 그 말을 친정아버지한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신혼집에 대해서 물어보시지도 않았는데 대뜸 말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벼르고 온 사람처럼 말이죠. 역시나 그 말이 걸리셨는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괜찮으면 아빠가 돈 줄 테니까 매매해도 돼. 난 네가 이 동네에서 살았으면 했는데 최서방은 그쪽이 마음에 드나 보다. 같이 둘러봤는데 좋았다니 사실 나쁠 것도 없지. 싫어요. 거긴 너무 넓고 시댁이랑도 가까워요. 더군다나 우리가 집 사는데 왜 아빠가 돈을 줘요? 진짜 괜찮아요. 하나뿐인 외동딸이 결혼하는데 아빠가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사실 네가 우리 집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 아파트 하나 그냥 주려고 했었어. 근데 다른 동네가 좋다니 아쉽지만 아빠가 그 정도 선물은 할 수 있지. 최서방한테는 내가 아는 은행에서 저렴하게 대출해줬다고 하고 매매해. 괜한 부담은 갖지 말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부모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결국 아버지가 1억을 뺀 나머지 매매 금액을 빌려주시기로 했어요. 남편한테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말했죠. 아버지 친구가 은행 지점장이라서 대출 이자를 엄청 괜찮게 쳐주신대. 그래서 거기에 내 이름으로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래? 진짜 잘 됐다. 역시 내가 장가 하나는 잘 간다니까. 처갓집이 능력 있으니까 도움을 많이 받네. 진짜 고마워, 자기. 어차피 빌리는 건 똑같은데 뭐. 대신 대출이자 더 낼 테니까 아파트는 내 명의로 하는 게 어때?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차라리 이자를 내가 더 내고 내 명의로 하면 모를까. 그건 절대 안 돼. 무조건 공동 명의로 해야지. 남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화를 내면서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더라고요. 반대할 줄은 알았지만 사실 제 입장에선 좀 억울하죠. 우리 아버지가 90% 정도 돈을 대주는 건데 아버지 명의로 해야 할 판 아닌가요?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셔서 어쩔 수 없이 결국 공동 명의로 매매하고 말았죠. 넓은 집을 꾸미려니까 가전이며 가구에 쏟아야 하는 돈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거절하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댁은 진짜 100만 원도 안 보태주시더군요. 뭐 사실 그런 집에 사시는 걸 봤으니 서운한 마음도 안 들었어요. 어차피 다 알고 시작한 거니까 괜히 기대하지 말자고 생각했죠. 그냥 착한 시댁 식구들과 좋은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이었어요. 그래도 신혼집이 시댁이랑 걸어서 20분 거리라 너무 가까워 걱정이 되긴 했어요. 혹시 아무 때나 찾아오면 어쩌나 하고요. 왜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 그 걱정은 빠르게 현실이 되었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매일 시모가 전화해서 언제 집들이 할 거냐고 묻더군요. 아직 집 정리도 안 끝났고 여행에서 막 돌아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얼마나 재촉을 하던지 결국 그 다음 주말에 바로 집들이를 하게 됐죠. 여기가 우리 아들 집이란 말이야? 세상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집이네. 진짜 너무 좋다. 역시 새 집이 다르다니까. 내 말 듣기를 잘했지? 오빠, 집 진짜 좋다. 와, 스타일러도 있네. 새언니네가 역시 좀 사나 보다. TV도 완전 비싼 거네. 우리 집 콧구멍만한 TV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완전 극장이다, 극장. 시댁 식구들은 집들이 내내 아주 떠들썩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집들이 온다면서 주스 한 병도 안 사왔더라고요. 저는 시댁 식구들 온다고 진짜 준비 많이 했거든요.
음식 재료들 사서 하루 종일 요리하고 배달 음식도 시켰죠. 근데 정성스럽게 준비한 건 쳐다도 안 보고 30분 넘게 이 방 저 방만 다니면서 집 구경하는데 여념이 없더라고요. 뒤늦게 저녁을 먹는데 다들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던지 며칠 굶고 온 줄 알았네요. 집이 좋으니까 음식도 다 맛있다 얘.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지? 다 사온 거지? 넌 좋겠다. 잘난 남편 만나서 이렇게 대골 같은 집에서 결혼 생활 시작하고 말이야. 진짜 복 받은 줄 알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 오빠 완전 인생 역전했네. 나도 여기 살고 싶어. 오빠, 우리 집 가기 싫어. 가면 너무 우울하단 말이야. 여기 있다가 가면 더 우울할 것 같아. 그건 안주인인 세연이한테 물어봐야지. 여기 남는 방도 많은데 한번 말이나 해봐. 그나저나 여기 공동명의로 한 거 맞지? 찬욱이 너 등기부등본 좀 떼서 가져와라. 진짜 맞는 거지? 그런 건 확실하게 해야 된다. 어째 점점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마치 자기들이 이 집을 산 것처럼 말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솔직히 우리 아버지 돈으로 산 건데 말이에요. 남는 방은 없을 것 같은데 어쩌죠? 하나는 미리 아이방으로 만들 거고 하나는 제 작업실로 만들려고요. 제가 좀 일할 게 있어서요. 그리고 신혼집인데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 언니.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정색해요? 집이 너무 좋아서 부러워서 그랬죠. 언니 착한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성질 있다. 그래 자기야. 식구들이 우리 좋아 보인다고 장난치는 건데 왜 갑자기 정색을 해?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자, 아버지 술 좀 더 드릴까요? 순식간에 편먹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진짜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들이는 저녁 6시부터 무려 밤 12시까지 이어졌어요. 몇 시간 동안이나 자기네끼리 웃고 떠드는데 옆에만 있어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쉬고 싶어서 빨리 갔으면 싶은데 아니 새벽 1시가 돼도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집에 안 가보셔도 돼요? 아침부터 짐 정리하고 음식하느라 너무 피곤해서요. 피곤하면 안에 들어가서 자면 되지. 우리 그렇게 꽉 막힌 시부모 아니야. 얘기 좀 더 하고 들어가 잘 테니까 넌 먼저 차렴. 네? 여기서 주무신다고요?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어서 불편하실 텐데요. 그리고 제가 너무 불편해서 안 돼요. 그냥 지금 가시는 건 어떠세요? 아, 자기야. 이 새벽에 위험한데 어떻게 집에 가시라고 그래. 어차피 내일 일도 안 하는데 어때? 주무시고 가세요. 너네도 자고 가. 편하게 해, 편하게.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남편도 거나하게 취했는지 저 소리만 반복하다가 거실에 푹 쓰러져서 자더군요. 그러자마자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시모랑 시누이가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 있죠? 시부랑 시동생도 다른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취해서 미적미적 대더니만 방으로 갈 때는 얼마나 민첩하던지요. 아주 첩보 작전이라도 짜고 왔는 줄 알았네요. 뭐 사실 자기들끼리 다 계획 짜고 온 거였겠죠. 너무 기가 막히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 잠을 설쳤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거실이 왁자지껄 시끄러워서 나가봤어요. 시댁 식구들이 아주 자기 집처럼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깔깔대고 있더라고요. 저를 발견한 시모가 앙칼지게 말했죠. 해가 중천에 떴는데 지금 일어났니?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가 집에 있는데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차릴 생각은 해야지. 어제 술 먹어서 다들 속쓰린데 얼른 해장국 좀 끓여봐라. 아직 시부모가 어려울 때였으니 어쩌겠어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허겁지겁 북엇국 끓이고 밥하고 그랬네요. 다들 또 얼마나 짭짭대면서 먹는지 밥맛이 떨어져서 그냥 옆에서 멍하게 있었어요. 몇 번 같이 밥 먹어보고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렇게 다들 후루룩 짭짭 개걸스럽게 먹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넌 요리를 많이 안 해봤니?
국이 좀 밍밍하네. 육수를 제대로 내야지. 앞으로 내가 요리 좀 가르쳐 줘야겠네. 우리 엄마 요리 진짜 잘하거든요. 앞으로 새언니가 많이 배워야겠다. 국이 그냥 맹물 같네. 우리 오빠 입맛 까다로운 편인데 어떡해? 제가 집에서 밥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일하는데요, 뭐. 밥은 각자 알아서 해 먹어야죠. 요즘 시대에 어떤 집에서 와이프만 밥하나요? 저 집에서 요리 한 번도 안 하고 귀하게 커서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요즘엔 밀키트도 잘 나오고 사 먹는 게 더 낫죠. 아가씨는 저보다 어린데 그런 것도 잘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한테 밥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난 남편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해주면 매일 십첩반상 차려주겠네. 노골적으로 불편하다는 표정을 지으니 그제야 겨우 시댁 식구들이 돌아갔어요. 그들이 나가자마자 남편한테 화를 냈죠. 아니, 신혼집에 토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 밤에 가는 게 정상이야? 나 너무 피곤해. 주말에 하나도 못 쉬고 당신 가족들 수발이나 들고. 이게 뭐야? 이제 우리 한 가족이야. 아니, 가족이 우리 집에 와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난 당신이 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정없는 사람인 줄 몰랐네. 오히려 저를 정없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아가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신혼이니까 괜한 다툼 안 만들고 이해하려 노력했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일이 터졌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문 앞에서부터 여자 웃음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늦게 오는 날인데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서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세상에 신우이가 혼자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며 깔깔대고 있더군요. 아니 아가씨, 지금 남의 집에서 뭐해요? 오빠는요? 오빠도 없는데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아, 오빠는 늦게 온다고 도어락 번호 알려줬어요. 언니, 밥 없어요? 나 배고픈데. 아가씨, 허락도 없이 이렇게 남의 집에 혼자 와 있는 거 무례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내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땀을 흘려서 샤워 좀 했어요. 오빠 티셔츠 좀 입을 수 있지. 언니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제가 언니 동생이 이랬어도 그럴 거예요? 그때 때마침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남편을 노려봤죠. 근데 더 황당하게 신우이가 남편을 보자 갑자기 어린애처럼 엉엉 울어대는 거예요. 오빠, 새언니 너무 무서워. 오빠가 와 있어도 된다며. 자기 집이라고 이렇게 신우이를 무시해도 돼? 언니가 나 가래. 아니 자기야, 왜 애를 울리고 그래? 내가 와 있으라고 그랬어. 솔직히 자기 친동생이었어도 이렇게 홀대했겠어? 둘이 짰어? 내 동생이었으면 여기 이렇게 와 있지도 못해. 아, 나 피곤해서 더 이상 말싸움할 힘도 없으니까 아가씨, 오늘은 그만 가줘요. 아, 진짜 당신이 그러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애 좀 편하게 있으라고 해. 여기 우리 공동명의잖아. 그럼 반은 내 거 아니야? 그럼 얘 여기 있어도 되잖아.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데 기가 차더군요. 그냥 대출금 얘기 다 말해버리고 둘 다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눈물까지 핑 도는데 심지어 시모한테서 전화까지 오더라고요. 받지 않으니 남편 놈이 제 귀에 핸드폰을 갖다 댔어요. 그러자 시모가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말하더군요. 이거 미안해서 어쩌니? 지금 애들 방 천장에 물이 새서 내가 급한 대로 거기로 보냈어. 거기밖에 갈 데가 없잖아. 가족이 바로 근처 큰 집에 사는데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있니? 미안하지만 한 며칠만 좀 데리고 있어줘. 말도 없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이미 밤이 늦었으니까 아가씨는 오늘 재우고 내일 내보낼게요. 넌 맏며느리가 돼서 어쩜 그렇게 야박한 소리를 하니? 아니, 그리고 막말로 그게 다 네 집이니? 우리 아들 집에 간다는데 네가 왜 오라 말아야? 그때 남편이 전화를 확 뺐더니 이딴 말을 하더군요. 걱정 마시고 찬성이도 오라고 하세요. 집에 물난리가 났다는데 당연히 여기로 와야죠. 그렇게 하시고 끊어요. 당신
지금 나한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독단적인 행동이야? 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너야말로 우리 가족 무시해? 집 가난하고 집에 물 새고 그런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고. 집에 물이 새는 게 무슨 죄야? 남편이 처음으로 그렇게 버럭버럭 큰 소리로 화내는데 정말 너무 놀랐어요. 입에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시동생도 짐가방까지 싸들고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아가씨나 도련님이나 하루 이틀 정도는 친구 집에서 자면 될 거 아냐. 꼭 여기에서 지내야 할 이유라도 있어? 그럼 오빠가 바로 근처에 사는데 굳이 남의 집 갈 이유는 있어? 너도 고집 좀 그만 피워. 밤이 늦었으니까 일단 애들 먼저 재우고, 야, 너는 저 방 쓰고 넌 저 방 쓰면 돼. 신경 안 쓰이게 조용히 잘 지내. 알았어? 알았어. 채연이 진짜 무섭다, 무서워. 집 없는 사람 서러워서 어디 살겠어? 나도 남자 잘 만나서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신우이랑 시동생은 마치 지네들 방인 양 자연스럽게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뭐라 말할 틈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밤에 대판 싸우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답니다. 서로 얼굴 보지도 않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상태로 지냈고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와봤더니 무슨 상황이 벌어진 줄 아세요?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더라고요. 집안이 아주 난장판의 개판이었죠. 신우이랑 시동생 남편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잔뜩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도 과자 부스러기에 머리카락에, 아니, 하루 만에 집안꼴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이런 심정도 모르고 신우이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나 계속 해댔습니다. 언니,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요? 아니, 언니는 집에서 요리를 아예 안 해요? 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우리 오빠 불쌍해. 완전 빈손으로 오셨네. 저녁에 장봐 와서 뭐 좀 해줄 줄 알았는데. 형수님이 저녁 해줄 거라고 형이 그랬잖아. 아님, 뭐라도 시켜줘, 형. 여보, 애들 배고픈데 뭐라도 좀 간단하게 해줘. 내 체면이 있지. 순순히 해준다고 하니 아주 셋이 신나서 거실에서 TV를 보며 깔깔대더군요. 조용히 라면 3개를 끓여서 냄비째 식탁에 올려놨죠. 냄새를 맡고 주방으로 슬슬 기어오더라고요. 난 뭐 맛있는 거 해줄 줄 알았는데 꼴랑 라면? 아, 형수님, 스케일이 너무 작네. 아짜! 이게 뭐야? 언니, 너무 짜요. 뭐야? 바쁘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밥 차리라는 게 지금 말이 돼요? 하루 종일 놀면서 내 집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난 더 이상 못 참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니까 신우이와 시동생이 놀랐나 봐요. 슬금슬금 현관문 쪽으로 가더니 둘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도 놀랐는지 그냥 벙쪄 있었고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남의 집에 쳐들어왔으면 깨끗하게라도 하고 있어야지 개판으로 만들어? 또 내 옷까지 입고 바닥에 던져놓은 꼴 좀 봐.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 가정교육 얘기가 왜 나와? 그래, 너는 어릴 때부터 강남에서 잘 살았고 나는 하급이라 이거야?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먼저 본색 드러낸 건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 아니야? 결혼하고 처음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다 알아서 하라면서 상관 안 한댔잖아. 그런데 지금은 당신 가족들이 우리 집에 나보다 더 오래 있어. 누가 보면 당신 가족들이 사는 집인 줄 알겠다고. 고작 며칠 있는 거 가지고 왜 그래 진짜. 내가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볼 면목이 없어. 장인 장모가 이 집에 와 계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네가 그때도 이딴 식으로 행동했을까? 몇 번을 말해. 그런 상황 자체를 안 만든다고. 당신 가족들이 들락거리느라 우리 부모님은 아직 여기 와보지도 못하셨어. 그건 알고서 지금 그딴 말을 하는 거야? 그 후로 2주 넘게 남편이랑 눈만 마주치면 싸웠어요. 남편만 봐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부러 야근하고 늦게 들어왔고요. 어차피 방도 많겠다. 남편한테 다른 방 가서 자라고 해버렸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질려버려서 정이 뚝뚝 떨어졌거든요. 시댁 인간들도 더 이상 연락 안 하길래
이제 좀 잠잠해지려나 했는데요. 그게 폭풍 전야였다는 걸 그땐 알지 못했죠. 남편의 생일이 다가오자 어떻게 해야 될지 혼자 고민을 했어요. 하루에 한마디도 안 섞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남편도 여전히 냉랭하게 대하길래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남편 생일날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세상에, 시댁 식구들이 다 와 있는 거 있죠? 아주 잔치라도 하는 것처럼 떠들썩 하더군요. 시모는 제 집인 양 주방에서 신나게 요리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시댁 식구들과 남편놈은 거실에서 껄껄대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더 웃긴 건 아무도 저한테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요리하는 시모를 보니 제가 산 주방 도구들을 마구잡이로 쓰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확 나더라고요. 지금 뭐 하세요? 온다고 말도 없으셨잖아요. 이건 다 뭐예요? 우리 장남 생일인데 마누라인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잖니. 엄마인 나라도 미역국을 끓여줘야지 어떡하니? 내가 못나서 우리 아들이 마누라한테 미움을 받는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간다고 미리 말했으면 네가 올시구나 하고 오라고 했겠어? 또 저만 나쁜 사람 만드시네요. 생일 때문에 온다고 하셨으면 저도 같이 준비하든가 외식을 하든가 했겠죠. 저 사람도 오늘까지 아무 말 안 했어요. 네가 찬바람 쌩쌩 불고 무서워 죽겠다는데 뭔 말을 하겠니? 너는 우리가 그렇게 싫으니? 이제 한 가족 아니니? 너 좋아한다는 갈비찜도 하고 밑반찬도 잔뜩 해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 우리 오늘 같이 먹고 얘기 좀 하면서 풀어보자. 시모가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하니 괜히 저도 너무했나 싶고 잘못한 것 같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모를 도와서 밥 차리고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죠. 시누이가 사온 케이크를 두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요. 정말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새언니, 우리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언니가 깔끔한 사람인 거 잘 알았으니까 앞으로 조심할게요. 가끔씩 여기 놀러와도 좀 따뜻하게 대해줘요. 너 대신 내가 네 남편 생일상도 차려주고 음식도 다 해줬다. 솔직히 나 같은 시어머니 있나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잘해주는 시어머니 진짜 없다. 맞아.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진짜 없어. 자기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밥도 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투덕대는 것도 다 가족이 되는 가정이지 뭐. 나도 그동안 미안했어. 자기, 우리 오늘로 다 푸는 거다. 그날 밤에 같이 농담도 하고 시부모의 옛날 얘기도 들었습니다. 거의 새벽 2시까지 가볍게 맥주도 마시며 그동안 쌓인 걸 풀었어요. 시간이 늦어서 다들 우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고요. 시모랑 시누이 둘이 자고 시동생과 시부가 다른 방에 들어가 잤습니다. 그렇게 일단락이 됐다면 그쪽 입장에선 참 좋았겠죠. 아침이 되자마자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자고 있는 방마다 들어가서 냄비를 신나게 두드려댔어요. 특히 시모랑 시누이 귀에 대고 더 크게 쾅쾅 두드려댔죠. 아유 시끄러. 귀 찢어지겠네. 얘가 지금 아침부터 미쳤나? 그만하지 못해? 여보, 뭐 하는 거야? 뭐 잘못 먹었어? 그만해, 그만하라고. 남편이 손에서 냄비와 국자를 뺏으려고 달려들었죠. 이에 질세라 그 국자로 남편 머리를 팍 세게 쳐버렸답니다. 정신 나간 건 너네들이지. 당장 옷들 주워 입고 내 집에서 나가. 너도 나가, 당장. 뭐? 아니,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 나갈 거면 당신이 나가. 당신이 뭔데 나가라 말아야? 꼴의 남자라고 자존심 상할까봐 걱정해줬더니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 이게 네 돈으로 산 집이야? 네 돈 얼마 들어갔어? 꼴랑 5천만 원 들어갔지? 7억짜리 집에 말이야, 안 그래? 진짜 미친 척하고 남편의 옷들이며 가방들을 복도로 막 집어던졌어요. 시누이와 시모의 옷이랑 가방도 던져버렸죠. 그러자 남편놈이 저를 현관문으로 확 밀어버리더군요. 그대로 현관에 고꾸라져서 엎어진 꼴이 되었죠.
그걸 본 신우이와 시동생이 킬킬거리며 비웃더군요. 언니, 어제 술 잘 먹고 갑자기 머리 이상해졌나 봐. 진짜 웃긴다.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네. 그 꼴을 보니 더 열받아서 벌떡 일어나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갈겨버렸어요. 그러곤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죠. 이거 다 보고 나서도 킬킬거릴 수 있나 한번 두고 보자. 장난기 가득했던 신우의 얼굴이 동영상을 보자마자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답니다. 자기 얼굴과 시모의 뒤통수가 녹화되었고 짓거리는 말이 다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어젯밤에 시댁 인간들이 다 자러 들어가고 난 뒤였어요. 오랜만에 방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얘기한 후 남편은 금세 골아떨어졌죠. 저는 맥주 2잔밖에 안 마셔서 그런지 취하지도 않았고 눈이 말똥말똥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TV나 볼까 하고 거실로 조용히 나갔어요. 근데 시모랑 신우이가 들어간 방 쪽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말소리도 들리더군요. 살짝 그쪽으로 가봤죠. 그런데 그 순간 신우이의 말이 귀를 확 잡아당겼어요. 새언니 진짜 단순해. 그치? 좀 비 맞춰줬다고 또 바로 풀리네. 내가 좀 어리숙해 보인다고 했잖아. 여유 있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애가 의심도 없고 똑똑한 척 해대도 애가 허당이야. 그러니까 이 아파트도 산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한 달은 계속 밀어붙여야 될 줄 알았는데 여기 사라고 몇 번 말하니까 또 바로 그러자고 하는데 웃기더라. 그 큰돈 대출도 지 아빠 도움받아서 이자 싸게 잘 받았다며? 그래, 우리 찬욱이가 아주 제대로 물었어. 이제 여기로 이사 올 날도 얼마 안 남았다. 맞아. 이대로 한두 달만 잘해주면서 눌러 앉으면 계획대로 되는 거지 뭐. 오빠 하나 잘 둬서 드디어 우리도 이런 큰 집에 살아본다. 너무 좋아. 지가 아무리 싫다고 해봤자 어쩔 수 없어. 어차피 공동명의인데 자기 집도 아니잖아. 엄마, 우리 빨리 여기로 이사 오자. 여기 있다가 우리 집 가면 진짜 거지 같아. 빨리 거기 뜨고 싶어 죽겠어. 그때 물 샌다고 거짓말하고 일주일은 눌러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혜언니가 얼마나 지랄하던지 좀 놀라긴 했어. 아, 좀만 더 기다려. 차근차근히 해야지. 욕심난다고 확 지르면 다 어그러지는 법이야. 엄마만 믿고 있어.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살 날 얼마 안 남았어. 시모와 신우의 대화가 심상치 않아 바로 동영상을 찍어놨답니다. 계속 엿듣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속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몸이 떨리더라고요. 아침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궁리를 했죠. 이것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동영상을 본 시모와 신우이는 백지창처럼 하얘진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 놈이 뻔뻔하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혼인신고한 부부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 수도 있는 거지. 당신 도대체 뭐가 문제야?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님이랑 절대 같이 살면 안 된다고 약속이라도 했어. 뭐라고? 터진 입이라고 뻔뻔한 말이 잘도 나오네. 넌 결혼 전부터 작정하고 너네 식구들이랑 나를 속였어. 이거 사기죄야. 알아? 사기죄 좋아하네. 네가 법을 잘 알아? 너보단 내가 더 잘 알겠다. 아니, 그리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양가 부모님 더 나이 드셔서 아프시면 어쩔 건데? 그땐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기 전에 좀 미리 같이 살면 안 돼? 오히려 당신한테도 좋을걸? 우리 엄마가 대신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 그래. 세아가 같이 살면 살림도 해주고 우리 손주도 내가 다 봐주마. 오히려 네가 더 좋은 거지. 손해볼 게 있니? 그럼 이건 어때?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대신 내가 대출이자 다 부담할게. 아, 그래? 그럼 지금 대출이자 몇 프로인 줄 알아?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아냐고. 왜 대답을 못해? 말해봐. 그거야. 생활비 통장으로 당신이 알아서 대출이자 내니까 난 모르지. 전기세 몇천 원 더 나왔다고 아끼자던 인간이 대출이자는 왜 모를까? 내가 진짜 이런 말은 상스러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다. 너 없이 산 거 티내니?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네 수준에선 꿈도 못 꿀 거 충분히 얻었을 거야. 왜 그 가짜는 머리를 굴려서 이런 사달을 만들어? 그게 뭔 말인데? 갑자기 전기세는 뭐고 이자는 왜 물어보는데? 아, 내가 다 낸다고. 좀 비싸도 내가 낸다고 됐지? 이거 한번 보고서나 말해. 이 집에 대출이 있나 확인해 보라고. 진짜 헛똑똑이는 너야. 누구한테 어수룩하대? 머리도 굴릴 줄 모르는 것들이. 그제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남편이 아리송하단 표정을 짓더군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한 얼굴인데 꼴 보기도 싫었어요. 아니, 대출이 없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7억에 가까운 돈을 다 내고 매입했다고? 당신한테 그만한 돈이 있었단 말이야? 친정아버지가 그냥 사라고 돈 주셨어. 네가 이 아파트 사자고 난리를 쳐서 내가 곤란해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올까 봐 대출 받은 거라고 말하라고 하셨고. 어머 세상에, 우리 사돈이 보기보다 더 재력이 있으시네. 그 큰 돈을 한 번 해주시고 대단하시다 정말. 우리 아들 진짜 장가 잘 갔다. 사돈한테 전화드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려라. 이 집 인간들 IQ는 무슨 물고기 IQ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뭐 들었어? 다 나가라고 내 집에서. 네 돈 달랑 5천 들어갔고 내 돈 7억 들어갔으니까 나가라고. 나가기는 내가 왜 나가? 엄연히 이 집 공동명이야. 이거 왜 이래?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아예 처음부터 말하고 당신 명의로만 하든가. 그런데 그냥 바보같이 공동명의로 한 거잖아. 이제 와서 뭐 어쩔 건데?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딱 그 짝이더라고요. 눈을 까뒤집고 침 튀기며 살벌하게 말하는 남편놈이 더는 인간으로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갑게 비웃으며 말해줬죠. 우리 아버지가 그 큰 돈을 주시면서 그런 것도 안 알아보셨을까봐? 걱정해줘서 고맙다 고마워. 명의 취소 소송 진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네 이름 빼는 건 일도 아니니까. 네가 아무리 그래 봤자다. 넌 엄연히 우리 최 씨 가문으로 시집 왔고 죽어도 우리 집 귀신이야.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할 것 같니? 소송을 하든 뭐든 해봐. 우리는 이 집 절대 안 뺏긴다. 내가 왜 그쪽 집안 귀신이에요? 나 아직 법적으로 솔로거든요? 시모가 말하는 꼴이 너무 웃겨서 마구 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뭐야? 오빠 혼인신고 안 했어? 우리가 혼인신고 결혼식 전에 꼭 하라고 했잖아. 어? 혼인신고 했는데? 우리 그날 같이 가서 했잖아. 아니야? 아, 그래? 기억이 잘 안 나나 보네. 같이 하려고 만났는데 네가 회사에 일이 있다고 갑자기 갔잖아. 그래서 나 혼자 하고 간다고 했었지 아마? 그래. 근데 그날 안 했다는 말이야? 야, 너 그거 사기야. 사기 같은 소리 하네. 너네가 나한테 한 짓이 사기지 이 사기꾼들아. 이제 다 알았으면 당장 내 집에서 꺼져. 혼인신고 혼자 하려고 했던 그날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잠깐 통화를 했었어요. 친구가 요즘은 좀 살아보고 늦게 신고한다면서 나중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때 하도 아파트 때문에 속이 시끄러웠거든요.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일단 그날 안 하고 돌아섰다가 결혼식 준비로 계속 미루게 됐던 거죠. 그러다 시댁 인간들을 보고는 혼인신고하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거고요. 계획이 완전 망했다는 걸 깨달은 시댁 인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이렇게 했는데도 순순히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바로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 얘기가 나오자 겁을 집어먹었는지 허둥지둥거리기 시작했고요. 20분쯤 지났을까 경찰이 오니까 그제야 그들은 조용히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그게 지긋지긋한 그 시댁 식구들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바로 명의 취하 소송을 시작하셨죠. 당연히 제가 승소했고 아파트는 제 명의로 변경되었고요. 그 와중에 전 남편 놈이 전화에 대고 메시지까지 보내대서 얼마나 지겨웠는지 몰라요. 눈앞에서 7억짜리 집이 날아갔는데 진짜 죽을 맛이었겠죠. 그러게
왜 부리지 말아야 할 욕심을 부렸을까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전 남편 놈이 택배 기사라고 속이고 우리 집까지 와서 배를 눌렀더라고요. 택배라고 해서 무심코 나갔다가 전 시모랑 둘이 서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요. 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면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답니다. 세아가, 다 내 잘못이고 내 탓이다.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여태껏 구질구질하게만 살아서 눈이 돌았나 보다. 아파트 한번 못 살아본 게 너무 아쉬워서 말이야. 아들만 다시 받아준다면 우리는 네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살게. 제발 우리 아들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자기야, 그동안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들을 생각해봐. 이렇게 끝낼 수 있어? 자기만 허락해주면 이제 가족들은 안 보고 살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해주면 돼. 부모님 안 보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지금 아무 사이도 아닌데 뭔 결정을 해? 이제 너랑 길에서 마주치지도 않을 거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라고. 내가 너한테 부모 만나지 말라고 한마디라도 했니? 누구한테 뭔 말도 안 되는 덤터기를 씌워. 당장 꺼져. 막말로 당신 집에는 돈 많잖아. 그냥 그 집에서 같이 오손도손 살면 됐을걸. 이게 뭐야? 내가 당신 입장이었다면 장인 장모 모시고 살았을 거야. 그렇게 네 부모님이 애틋하고 안타까우면 네 돈으로 효도해. 남의 돈 가로채서 대리효도할 생각 말고. 우리 아버지도 돈 힘들게 모아서 보태주신 거야. 그 돈은 뭐 하늘에서 떨어졌어? 너 같은 인간이랑은 다시 말하기도 싫으니까 눈앞에 나타나지 마. 또 오면 바로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야. 알았어? 그렇게 현관문을 쾅 닫아버리고 들어왔죠. 고소한다니까 무서웠는지 전 남편 놈은 지 엄마랑 얼른 달아나듯이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그놈의 마지막이었답니다. 그 이후 그 아파트는 꼴 보기도 싫어서 바로 팔아버렸어요. 운 좋게도 집값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차액은 아버지께 바로 다 드렸고요. 전 남편 놈이 친정까지 찾아오면 부모님께 죄송하니까 지금은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일이 이렇게 되니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결혼식도 비싼 데서 하고 드레스도 사면서 떠들썩하게 결혼했는데 말이에요. 6개월 정도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친한 친구들과 부모님이 제 잘못이 아닌데 왜 죄인처럼 사냐면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상처를 털고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해서 열심히 일도 배우면서 지내고 있고요. 지금은 이혼 같지도 않은 이혼을 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요. 남자라면 쳐다보기도 싫어서 그냥 계속 평생 혼자 살고 싶네요. 그때 뭣도 모르고 혼인신고를 바로 했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집에서 시댁 인간들 온갖 수발 들고 자존심 다 깎아먹히며 살았겠죠. 여러분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길 바래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